그날 밤, 전 배 안에 있었지만 목소리를 들었어요. 창호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새벽 2시 지하 주차장 영상 속 비틀거리는 최수진이 보인다. 진정제, 늦어진 신고, 사라진 2시간의 공백. 바람이 도왔다. 선장이 중얼거린 말의 의미가 서서히 드러난다. 모두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경남 통영, 새벽 5시.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며 소금기 섞인 공기가 동네 전체를 감쌉니다.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바다일에 반찬 가게에 불이 켜집니다. 52세 한서연이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녹슨 셔터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이 열립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가 이른 아침의 정막을 깨웁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넣어 볶기 시작합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깨소금을 톡톡 뿌리는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합니다. 사람 사는 맛은 눅진한 간장 냄새에서 나오는 건데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깻잎 김치통을 꺼내 맛을 보고 간을 확인합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천일염을 한 꼬집 더 넣습니다. 김치 국물에 손을 담갔다 빼며 온도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베테랑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이 가게는 서연이 결혼 후 직접 차린 곳입니다.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한자리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바다 물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윤상우가 있었습니다. 57세 남편이었던 사람. 1년 전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트 사고였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의 수색은 일주일 만에 중단되었고 가족들은 빈관에 넋을 달래야 했습니다. 장부를 펼쳐 어제 매출을 정리하는 서연의 손끝이 잠시 떨립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만 컸지. 내 마음이 더 시끄러웠다.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상우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배경으로 들렸던 것은 파도 소리, 그리고 갑자기 끊긴 통화. 여보, 나 미안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면서도 흐릿합니다. 상호는 평소 요트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고깃배조차 잘 타지 않았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요트를 탄다고 했을 때도 의아했습니다. 누구랑 가는데? 그냥 아는 형들이야. 바다 좀 보고 올게. 대답은 모호했고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멸치볶음 좀 주소. 깻잎 김치 한 통 포장해 주세요. 서연은 능숙하게 바구니에 반찬을 담아줍니다. 드시고 맛있으면 또 오세요. 담담한 목소리지만 미소는 따뜻합니다.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서연 씨는 언제 봐도 박내. 힘든 일 겪었는데도 단골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야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서연이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밝은 척하는 것도 일이고 괜찮은 척하는 것도 연기입니다. 밤이면 여전히 잠을 설치고 새벽이면 악몽에 깨어나곤 합니다. 가게 맞은편 다방 은하수 간판 아래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지나갑니다. 서연이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그 모습을 흘끔 봅니다.
뒷모습이 상우와 비슷한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지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괜히 흔들릴 필요 없지.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1년 동안 비슷한 뒷모습을 수없이 봤고 매번 헛된 기대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도 상우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고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서연은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쉽니다.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장 풍경을 바라봅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목청껏 손님을 부르고 과일가게 아줌마가 사과를 닦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상우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혼자서 배를 빌려 바다를 뒤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신발 한 짝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남편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서연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가게 운영에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상하게도 보험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동생 한지훈이 들어섭니다. 46세인 지훈은 형부가 사라진 후 누나를 자주 찾아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나,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래? 두 남매는 가게 뒤편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누나, 많이 힘들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서연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형부도 누나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지훈의 위로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지막 통화에서 미안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서연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소리는 들립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거센 파도, 끊긴 전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남편. 잔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시장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일로 지친 몸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이 목으로 넘어가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동생 한지훈이 급하게 포장마차로 들어섭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입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만. 지훈이 서연 옆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오늘 낮에 항구에서 찍힌 거라는데. 지훈이 핸드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요트 갑판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깨 라인,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상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봅니다. 남자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1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선장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김 씨가 보냈어. 오늘 오후에 찍었다는데. 누나, 이거 형부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습니다. 설마, 사람 닮을 수도 있지.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듭니다. 저 뒷모습은 분명 상호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수없이 봤던 그 어깨, 그 자세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서연은 턱을 굳게 다뭅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1년 전 그날도 상호는 요트에서 마지막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영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내가 본 건 파도뿐이었나?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혜경이 수색을 할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고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누나, 이것도 봐. 봉투 안에는 보험금 통지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펼쳐보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고 일주일 전 상호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기록이었습니다. 원래 수익자는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일주일 전에 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수진, 이 사람이 누구야? 지훈이 한숨을 쉽니다. 누나, 이거 뭔가 이상해. 형부가 사고 나기 직전에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의 속이 서늘해집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요트 여행, 거친 바다, 끊긴 연락, 발견되지 않은 시신, 그리고 변경된 보험 수익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누나, 경찰에 다시 말해보자. 이건 명백히 수상한 일이야.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경찰에 가봤자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죽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일 누가 해줄까? 결국 내가 해야지. 서연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지만 그 속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1년 동안 울고 애도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며 서연은 사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트 위의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윤상호,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서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만약 상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죽은 척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질문은 많지만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흘렸던 눈물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4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윤상호,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당신이 숨어 있든 정말 죽었든 끝까지 확인할 거야. 아침이 밝아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찬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입니다. 노트를 꺼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보험 수익자 변경, 사고 당일의 상황, 최수진이라는 이름. 서연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든 죽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1년 동안 속았다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장 아주머니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항구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었기에 마음가짐도 달랐습니다. 항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선들이 들어오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선착장 위를 선회하고 짠 바닷바람이 서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알고 지내던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선장은 상호와 친분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근처 바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장은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거 드시면서 좀 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연 씨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 새벽부터 그물 정리하느라 배가 고팠는데. 선장이 환하게 웃으며 컵을 받아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에서 믹스커피 피 향이 진하게 퍼집니다. 서연은 옆에 앉으며 본론을 꺼냅니다. 혹시 작년 봄의 요트 사고 기억하시나요? 서연의 질문에 선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춥니다. 아이고, 그날 바람이 꺾였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렸고 누가 바다에 빠졌다고 했어. 그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어요? 서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글쎄, 저도 멀리서 봤는데 말이야. 요트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 근데 신고가 늦었더라고. 보통은 바로 신고하는데. 신고가 늦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그러게. 1시간쯤 지나서야 해경에 연락이 들어왔다더군. 이상했어. 바다 사고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말이야. 1시간이면 조류에 떠내려가기 충분한 시간이거든. 선장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요트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는데 4~5명 정도 됐던 것 같아. 여자도 1명 있었고. 서연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항구 주변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횟집 주인에게는 그날 저녁 누가 회 주문한 거 기억나세요? 라고 묻고 배 수리공에게는 요트 수리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합니다. 어물전 아주머니들에게는 작년 봄의 일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더라. 요트에 탄 사람들이 평소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봐. 한 할머니는 그날 밤 요트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은 다방 은하수에 들어갑니다.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작은 다방은 항구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실내는 어둡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서연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다방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최수진 씨라고 자주 오시는 분 있나요?
다방 주인이 커피를 내리다 말고 서연을 바라봅니다. 60대 초반의 주인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왜 그분을 찾으세요? 주인이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서연이 애써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다방 주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가끔 오죠.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양반이에요. 말쑥한 남자랑도 왔었고. 말쑥한 남자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약간 떨립니다. 네, 한 50대 중반쯤? 키도 크고 인상도 좋던데. 두 분이 자주 이 다방에서 만났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위기가 진지했거든요.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말쑥한 남자, 50대 중반, 키가 크다. 모든 조건이 상우와 일치합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이 다방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분들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글쎄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한 번은 보험 이런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뭐 이런 말도 하던데. 다방 주인의 말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분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이에요? 글쎄요, 한 달쯤 됐나? 요즘은 안 보이던데. 그 남자분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방 주인이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도 안 오나 보다 했죠. 다방을 나선 서연은 부두 끝으로 걸어갑니다. 물결이 어둠을 베고 넘실거립니다. 저녁 해가 바다 위로 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검게 변해갑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봅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상호,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내가 살아있다면 걸어와. 내가 두 눈으로 보겠어. 서연은 바다를 향해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소매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차갑지만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분노보다는 냉정함이 먼저 옵니다. 서연은 귀환의 규칙을 마음에 새깁니다. 소문은 가볍고 증거는 무겁다. 감정은 숨기고 발자국은 남기지 말 것.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울거나 분노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사실만을 모아야 합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합니다. 선장의 증언 마이너스 신고가 늦었다. 1시간 후에야 연락이 갔다. 다방 주인의 증언 마이너스 상호와 최수진이 자주 만났다. 보험과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항구 사람들의 증언 마이너스 사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았다. 요트에 낯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말 오전 서연은 지훈과 함께 통영 시내의 한 고급 빌라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알아낸 최수진의 주소지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 외관과 잘 가꿔진 조경이 이곳이 결코 저렴한 곳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서연은 인터폰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누나, 정말 괜찮겠어? 나도 같이 들어갈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할게. 여기서 기다려줘.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인터폰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밝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교양 있게 들립니다. 택배요. 서류에 도장만 받으려고요. 서연이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은 빌라 로비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로비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긴장으로 굳어진 표정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고 최수진이 서 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고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합니다. 하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지런한 미소 뒤로 불안함이 보입니다. 택배가. 최수진이 말을 하다가 서연의 얼굴을 보고 멈춥니다. 연씨? 최수진이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서연은 놀라지만 표정을 감춥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사진으로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최수진이 문을 더 열며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복도에서 이러는 것보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어딘지 삭막한 느낌입니다. 앉으세요. 최수진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앉고 최수진은 맞은편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해예요. 그날 밤, 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서연이 차갑게 묻습니다. 상호 씨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걸요. 그런 계획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죽은 척하는 거 말인가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했고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서연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손에 땀이 맺힙니다. 문이 열리고 윤상우가 들어섭니다. 살아있는 얼굴. 1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서연? 상우가 문 앞에 우뚝 서서 서연을 바라봅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시간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지만 억지로 버팁니다. 1년 동안 당신 장례식 치르고 매일 바다 바라보면서 울었는데 상호의 이마가 살짝 굳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최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합니다. 서연아,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합니다. 설명? 서연이 비웃습니다. 뭘 설명할 건데? 어떻게 보험금을 타려고 죽은 척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젊은 여자랑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연이 소리칩니다.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도 당신이고 요트에서 사고 낸 것도 당신이잖아. 최수진이 끼어듭니다. 서연 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 당신한테 들을 얘기 없어요. 서연이 최수진을 향해 돌아섭니다.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남의 남편 꼬드겨서 보험 사기치게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최수진이 일어서며 외칩니다. 저도 속았어요. 상호 씨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홀로 살면서 외롭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서연이 상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혼했다고? 우리가 언제 이혼했어? 상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날 밤 바닷바람만 센 게 아니었더라. 서연의 속내에 파도가 일어 귓속까지 차오릅니다. 당신이 날 바다에 남겨두고 살았던 거잖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올 동안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살았던 거지. 상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서연이 웃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웃고 있습니다. 1년 전 전화에서도 미안하다고 했지.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최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상호 씨가 독신이라고 했어요. 사진도 안 보여줬고.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남편과 정부, 그리고 자신. 이 우스꽝스러운 삼각관계.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상우가 다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일단 이야기 좀.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해요. 보험 사기죄로. 서연은 최수진의 빌라를 나와 곧바로 해경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보험 변경 서류 사본, 요트 사진,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모은 증언들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우와 최수진은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이 차로 데려다 주었고 두 남매는 말없이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경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당직 근무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해경대원이 서연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수사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작년 봄에 있었던 요트 실종 사고요.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남편 윤상우가 실종 처리됐는데 실종이 아니라 위장 실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대원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첫째,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습니다. 저에서 최수진이라는 여자로요. 둘째,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사고 전부터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셋째, 오늘 제가 직접 남편을 봤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해경대원이 놀라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살아있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최수진의 집에서 직접 대면했어요. 1년 동안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험 사기에 공문서 위조, 허위 신고까지. 해경대원이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곧 40대 중반의 경감이 들어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감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고가 늦었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재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서연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남편분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최수진의 빌라 주소를 알려줍니다. 경감이 바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서 윤상호를 확보하세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해경 파출소를 나선 서연은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지훈이 옆에 앉으며 누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누나, 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응.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호를 다시 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남편, 배신한 남편, 그리고 낯선 남편. 1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 끝에서 서연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호였습니다. 해경에 연행되지 않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하루 종일 잠을 못 잔 듯한 모습입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상우가 다가오려 하자 서연이 뒤로 물러섭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요. 제발 5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서연은 망설이다가 골목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더 할 말이 있어요? 다 알아냈어요. 당신이 최수진이랑 짜고 보험 사기친 거. 서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널 오해? 서연이 비웃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당신이 정말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상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난 정말 죽으려고 했어. 빚이 너무 많았고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그래서 요트에서 거짓말. 서연이 소리칩칩니다. 상우의 얼굴이 잠깐 흐려집니다. 난 그냥 혼자 죽으려고 했어. 근데 선장이랑 최수진이 말렸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 다른 방법? 죽은 척하고 보험금 타는 거? 그게 처음엔 아니었어.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최수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빚도 갚고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그때 최수진이 멀찍이서 서연을 부릅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최수진은 불안한 표정입니다. 두 사람만 남은 골목에서 최수진이 떠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전 배 안에 있었지만 소리 들었어요. 이제 끝내자. 낮은 남자 목소리. 근데 그게 상호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놀라며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 선장 같았는데 상호 씨와 누군가가 돈 얘기를. 저도 그 뒤에 알았어요. 저 속은 거예요. 최수진이 계속 말합니다. 선장이 보험 사기를 제안했고 상호 씨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선장이 빚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고 저는 그냥 상호 씨가 이혼했다고 믿었어요.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상호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선장이 주도했다는 것입니까? 그 선장이 누구예요? 김태식이요. 청의 7호 선장.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낯선 남자 셋이 내립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주머니들, 과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연이 본능적으로 최수진을 감쌉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죠? 잘못이라기보다 궁금증이 과했지.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옵니다. 위협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차갑습니다. 이 순간 서연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상우와 최수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조직, 더 위험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누나. 지훈의 목소리에 남자들이 잠시 멈춥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112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깊이 파면 다칠 수 있어요. 검은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훈에게 다가갑니다. 고마워. 내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댑니다. 최수진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고 상우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나, 이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우리 경찰에 다시 가자. 제대로 신고해야 해.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 선장 김태식을 만나봐야 해. 모든 게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 같아. 그 사람이 핵심이야.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재래시장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국 주인은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로 시장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분입니다. 사장님, 작년 봄에 청해 7호 사람들이 약 사간 거 기억나세요? 아, 그때 기억하지. 왜 그래? 약사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연을 바라봅니다. 혹시 무슨 약을 샀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잠깐만. 나 옛날 사람이라 다 장부에 적어놔. 약사가 서랍을 뒤져 오래된 장부를 꺼냅니다. 먼지가 날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여기 있네. 진정제를 많이 사갔어. 수면제도 몇 통? 그날 밤 요트에서 뭔가 있었나 봐. 다음 날 와서 상처 치료약이랑 진통제도 사갔거든. 진정제요? 누가 사용하려고요?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글쎄, 그건 안 물어봤는데. 보통 배 타는 사람들이 멀미약 사러 오는 건 흔하지만 진정제는 드물지. 약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누가 사갔어요? 선장 김태식이랑 젊은 여자 한 명. 그 여자가 얼굴이 새하얗더라고. 많이 놀란 것 같았어. 약사의 말에 서연은 최수진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은 약국을 나와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CCTV가 있는 곳들을 확인합니다. 시장 입구 철물점, 골목 입구 슈퍼, 주차장까지. 시장 입구 철물점 주인에게 부탁해서 작년 봄 CCTV 백업 파일을 받아냅니다.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철물점 주인이 궁금해합니다. 제 남편 실종 사건 때문에요. 그날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아, 그 일. 안 됐어요. USB에 담아드릴게요. 집에서 USB 영상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우와 선장 김태식이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최수진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고 선장이 한쪽 팔로 부축하고 있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은 창백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영상 타임스탬프를 보니 새벽 2시, 해경에 신고가 들어간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2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영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상호의 표정, 선장의 움직임, 최수진의 상태,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수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다방 은하수를 찾습니다. 다방 주인에게 선장 김태식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선장 김태식이 주로 언제 오나요? 거의 매일 와요. 주로 오후 4시쯤. 시계처럼 정확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나 습관 같은 거요. 글쎄요. 말수가 아주 적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가끔 전화 통화할 때만 목소리가 커지는데 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돈 언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서연은 다방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4시가 조금 넘어 김태식이 들어옵니다. 62세의 선장은 일에 그을린 얼굴과 굵은 손을 가진 전형적인 어부입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고 바다 냄새가 납니다. 서연은 그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다가갑니다. 선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태식이 서연을 올려다봅니다.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누구시오? 한서연입니다.
윤상호 아내요. 김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춥니다. 할 말 없소? 김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거 보고 가세요. CCTV 영상이에요. 사고 당일 밤 선장님이 상호랑 최수진을 데리고 빌라로 들어가는 거요. 김태식이 USB를 보고 잠시 망설입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건 왜 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왜 최수진한테 진정제를 먹였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태식이 한숨을 쉬며 다시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상호 씨가 빚이 엄청났소. 수억이었어. 사채까지 손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법을 제안했지. 죽은 척하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계획을 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서연이 냉정하게 묻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을 골랐소. 파도가 높은 날. 그래야 사고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상호 씨를 물에 빠뜨린 척하고 1시간 후에 신고했지. 최수진은요? 그 여자는 진짜 몰랐어. 상호 씨가 혼자 진행하는 줄 알았지. 그날 밤 여자가 상황을 눈치채고 패닉 상태에 빠졌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진정제를 먹인 거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그럼 제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건 선장님이네요. 모든 계획의 시작이. 미안하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소. 저녁 포장마차에서 서연은 최수진과 마주 앉습니다. 지훈의 주선으로 이뤄진 만남입니다. 소주잔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면 이제는 증인이 되어줘.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요. 최수진의 눈가가 졌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도 도망치지 않을래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서연이 최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우린 도망이 아니라 도착을 할 거야. 진실이라는 곳에. 이틀 후 해경 조사실. 회색빛 벽과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김태식 선장이 조사관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선장의 얼굴에는 탄 내음 같은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서연과 최수진은 유리 너머 참관실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식 씨, 그날 갑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사관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김태식이 비죽 웃습니다. 파도한테 물어보쇼. 바다 일은 바다가 알아서 하는 거요.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서연이 참관실 문을 열고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조사관이 놀라며 부인 여기는. 하지만 서연은 이미 테이블 앞에 서 있습니다. USB를 꺼내 조사관에게 건넵니다. 이거 보세요. 파도도 카메라도 다 기록했어요. 조사관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고 당일 밤 지하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상호와 김태식이 최수진을 부축해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타임스탬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도와준 거요. 도와줬다고요? 서연이 비웃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2시간이나 숨겨놨으면서요? 조사관도 김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조사관이 다른 파일을 엽니다. 김태식 씨, 여기 약국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진정제와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매했죠. 누구한테 준 겁니까? 김태식이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상호가 들어옵니다. 해경의 자진 출두한 상태입니다.
수갑을 차고 있지는 않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보입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아, 입 다물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합니다. 조사관이 상호를 다른 의자에 앉힙니다. 윤상호 씨 사고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상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고 아내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요트 난간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상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장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김태식이 상호를 노려봅니다. 이 새끼가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소리칩니다. 선장님이 보험금 받아서 빚 갚고 새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계획도 다 선장님이 짰고 조사실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김태식이 책상을 탁 칩니다. 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잖아. 보험금이 얼마냐고 물어본 게 누구야? 두 남자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자, 진정하시고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녹음기를 켭니다. 김태식 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식이 한숨을 쉽니다. 날씨가 나쁜 날을 골랐습니다. 파도가 높아야 사고가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윤상호를 갑판에서 사라지게 하고 한참 후에 신고하기로 했죠. 그 사이에 상호는 배 밑 창고에 숨어 있었고 서연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칩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한 건요? 미안하다고 한 건? 서연이 상호를 향해 묻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너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상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선장님이 돈도 받아놨고 돈? 조사관이 반응합니다. 무슨 돈입니까? 선불이요. 성공하면 보험금의 30%를 주기로 했어요. 선장님이 먼저 500만 원을 받았죠. 김태식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를 팔아넘기려고. 조사관이 김태식을 제지합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최수진이 조사실로 들어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진술하겠어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다요. 조사관이 최수진을 앉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배 안선실에 있었어요. 갑자기 갑판이 시끄러워져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상호 씨가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그런데 최수진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선장님이 제 팔을 잡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마시게 했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빌라에 있었고 서연이 최수진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피해자로서의 연대감이 느껴집니다. 조사관이 정리합니다. 김태식 씨는 보험 사기 공모, 증거 인멸, 허위 신고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윤상호 씨는 보험 사기 미수, 허위 사망 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두 분 모두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김태식과 상호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김태식은 끝까지 불복하는 표정이지만 상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따릅니다. 조사실을 나가기 전 상호가 서연을 돌아봅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당연하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똑바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바다에 남겼지만 나는 혼자 헤엄쳐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상호가 고개를 숙이고 조사관을 따라 나갑니다. 김태식도 뒤따라 나갑니다.
조사실에는 서연과 최수진만 남습니다. 지훈이 참관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누나, 끝났어. 진짜 끝났어. 지훈이 서연을 안아줍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쉽니다. 1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바다는 증인이었고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통영시장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번집니다. 바다일의 반찬가게 앞 의자에 서연이 앉아 어묵국을 식히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국물 냄새가 구수합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흐르고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네 작은 합창단 공연 날짜입니다. 서연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파란 바다가 보입니다. 1년 전에는 저 바다가 두렵고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변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서연 자신입니다.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잘 지내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입니다. 머리도 새로 자르고 옷차림도 편안해 보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당신도 좋아 보이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의자를 권합니다. 최수진이 옆에 앉으며 김밥을 내밉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남편을 두고 경쟁했던 사이, 피해자와 공범으로 오해받았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함께 진실을 밝혀낸 동료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요? 서연이 묻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 시작했어요. 책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최수진이 대답합니다. 저도 제 몫으로 사과했고 증언도 다 했어요. 더는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우리 편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서연 씨한테 배웠어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재판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김태식 선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윤상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상호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연에게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연락 안 해요. 이혼 서류도 다 끝났고 이제 남남이에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속았던 거죠.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저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께 싸워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였으니까 서로 도와야죠.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깻잎 김치 한 통 포장해 주세요. 서연은 능숙하게 반찬을 담아줍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삶은 흘러갑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누나, 오늘 합창 연습까지? 응, 준비하고 있어. 반주기도 챙겼고.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대답합니다. 지훈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누나 있잖아. 지훈이 국물 떡볶이를 하나 집어먹으며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누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아니야.
누나는 복수보다 더 좋은 걸 선택했어. 뭔데? 회복? 지훈의 말에 서연이 잠시 멈춥니다. 회복. 맞는 말입니다. 서연은 복수가 아닌 회복을 택했습니다. 상호를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묶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누나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남매는 서로 미소 짓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합창단 연습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해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상호,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 때문에 멈추지도 않아. 내 삶은 내 손으로 간다. 서연은 바다를 향해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합창단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반죽이 들고 일찍 갈게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먼저 연습합시다. 곧바로 답장들이 올라옵니다. 좋아요. 서연 씨 최고. 합창단 연습장에 도착한 서연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서연아, 왔구나.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네, 선생님. 오늘은 감정을 더 살려서 불러볼게요. 노래가 시작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의 멜로디가 연습장에 울려 퍼집니다. 서연은 반주를 치며 함께 노래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공연 때는 더 잘할 수 있겠어.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이 연습장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도 함께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시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걷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돌아온 것은 바람도, 자존감도, 삶도 모두 서연의 편입니다. 1년 전 바다에 남겨졌던 서연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헤엄쳐 돌아온 강한 서연이 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속았지만 진실을 찾아냈으며 혼자였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창문을 엽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